예, 자꾸 이 녹화하는 걸 깜빡깜빡해요. 그래서 행정의 능률성이라든가 전국적 단위 사업에 있어서 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앙집권의 행정이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화된 사회에 있어서는 중앙집권의 시대를 지나서 보다 많은 그 권한이 지방정부 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위임되는 그런 분권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지방자치 시대, 즉 자치와 분권, 이것이 하나의 이제 시대 정신으로서 자리 잡아가면서 민주주의 사회로서 이렇게 한층 더 성숙한 사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약간 배웠는데요. 보통은 좀 권위주의 정권 내지는 독재 정권, 저개발 국가 이런 것들은 중앙집권제들이 대부분 다 채택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뭐 경제 성장을 통해서 일정하게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분권에 대한 시대적 정신이 분출이 되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지방자치가 보다 이제 활성화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방분권이 이제 정착하는 지방자치 제도가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이렇게 정착되는 그런 민주주의 사회를 좀 살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지방 분권의 지방자치제도 혹은 뭐 지방 분권의 경우에는 좀 해당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행정을 펼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라든가 내지는 공무원들이나 일선 그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의 창의력과 사기 진작들이 에, 꾀할 수 있다. 동시에 또 국가 전체적으로만 봐도 좀 이 능률성이 행정의 능률성이 좀 더 올라가고 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지방의 분권화가 돼 있다 보니까 시행착오 부분에 있어서도 좀 많이 이렇게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뭐 지방분권 혹은 그런 측면에서 단점도 있죠. 뭐 인간이 만든 제도치고 어느 것이 뭐 100% 완벽한 제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제가 시대 정신이긴 하더라도 그에 따르는 부작용 내지는 단점들은 또 일어나기 마련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여러 측면에서 좀 경험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LH 땅 투기 사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우려스러운 그런 부작용들이 좀 일부 좀 공직에 있는 분들의 일탈 행위가 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한국의 집권과 분권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행정 이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얘기를 안 드렸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랜 세월 정말 조선 시대 때부터 아니면 그 이전부터 거의 중앙 집권화된 정치 문화 이것에 너무 이제 그 오랜 세월 익숙해져 있죠. 그래서 그레고리 핸더슨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언론인이자 정치학자 그리고 좀 그런 분이 계신데 그런 분이 이제 한국에서도 꽤 오랫동안 뭐 대사관에서 일도 하고 그래서 한국에서 또 좀 연구도 하고 그러면서 대학교에서 강의도 하면서 나중에 이제 소용돌이 정치, 한국 정치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요. 그분이 이제 그 우리 한국 정치에 대해서 오랜 세월 동안 공부하고 과거 한국 역사를 쭉 돌이켜서 정치적인 측면들을 놓고 보니까 한 가지 특징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한국처럼
지방 세력의 성장을 완전히 배제하고 중앙 집권적 지배를 오랜 세월 흔들림 없이 지속한 나라도 드물다. 그러면서 아울러 한국의 정치역학 법칙은 사회의 여러 가지 능동적 요소들을 권력의 중심으로 빨아올리는 중앙 수평적 구조의 취약성이 강력한 수직 압력을 크게 증가시킨 것이다. 그러면서 더욱더 놀라운 것은 중간 집단들이 만들어질 수 없는 다는 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다시 말해가지고 한국에서는 이미 천여 년 전부터 아니면 그 이전부터 해서 정치적 문화 자체가 굉장히 중앙 집권화된 정치 문화 형태를 쭉 보여왔다는 것이죠. 물론 거기에는 한국의 지정학적 특수성도 고려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일정하게 뭐 한국민들의 어떤 관료주의에 대한 이, 태도라든가 내지는 그 한국민들이 거의 한 2000년 가까이 지녔던 어떤 그 생활 방식과 태도, 다음에 또 정치 사상 이런 것들이 좀 응축돼 가지고 그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역사학자들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조선 같은 경우 이씨 왕조인데 단일 왕조로서 500년을 이렇게 쭉 지속하는 것은 세계적인 유례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조선이 그렇게 단일 왕조로 오랫동안 그 왕조 국가를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가 성리학을 채택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강력한 중앙 집권제를 이루어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 뭐 이런 해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예전부터 지방 분권보다는 강력한 중앙 집권의 정치 행태, 그 다음에 또 생활 양식, 정치 사상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현대사를 거치면서 지방자치를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민주적 자각을 깨우쳐가지고 지방자치제도를 1991년도부터 도입하기 시작해서 1995년도에 자치단체장을 뽑기 시작해서 이제 거의 한 30년 됐죠. 예, 다시 부활한 지가 30년 됐는데 아직도 뭡니다. 다른 지난번에 우리가 유튜브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스위스 같은 경우 란트켄트인가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몇백 년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유럽의 지방자치 제도는 굉장히 타운의 자기 자치라고 하는 것들이 일상화되면서 짧게는 뭐 1, 200년, 뭐 길게는 뭐 수백 년 그렇게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조화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좀 드렸나요? 예, 여기서 또 좀 드리면 되겠네요. 가만히 있어보자. 이거 어디까지 했죠? 제 4절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조화에 대해서 그럼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집권 제도가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 다음에 또 지방분권 제도가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결국 우리는 그것을 단점은 좀 버리고 장점은 취하는 걸로 해서 좀 이렇게 새로운 제도와 다음에 또 새로운 패러다임들을 만들어내면서 보다 나은 그 사회를 만들어내고 민주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중앙집권 제도와 지방분권의 조화를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재정입니다. 그래서 뭐니 뭐니 해도 어쨌든 돈이죠. 네.
그런 것처럼 사실 그 중앙과 지방 간의 적절한 그 예산, 다음에 재정을 어떻게 확보하고 동시에 또 어떻게 집행을 할 거냐에 대해서 잠시만요. 네, 네. 예, 예. 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예산과 재정을 어떻게 설계하고 집행할 것이냐에 따라서 사실 그 어떤 지방자치제도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느냐가 판가름이 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몇 가지가 더 필요할 텐데요. 첫 번째는 지방정부에게 과세자주권이 좀 보다 확립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세자주권이란 건 뭐냐? 말 그대로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그 여러분들도 세금을 낼 텐데요. 세금 안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세든 간접 세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다 세금을 내고 있죠. 심지어는 내가 뭐 볼펜 한 자루를 사든지 혹은 뭐 김밥을 한 줄을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휴대폰을 새로 바꾼다든지 하더라도 거기 안에는 부가세를 비롯해 가지고 다양한 방식의 세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니까 특별 서비스라든가 교육세라든가 뭐 이런 명목으로 해가지고 그런 경우는 간접세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제가 휴대폰을 뭐 예를 들어서 아이폰을 100만 원 주고 냈다라고 하면은 그 100만 원 내에는 제가 지불을 했지만 어쨌든 그 100만 원 내에는 뭐 부가세 다음에 뭐 교육세 뭐 특별 소비세 뭐 등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해서 세금도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세금은 내가 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간접세라고 하는 거고요. 어쨌든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은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세금을 내는데 이 세금과 관련해 가지고는 결국 지방 정부가 스스로 세금을 매기고 거두고 그리고 또 집행을 하는 특히 세금을 매기고 걷어들이는 이러한 부분들을 과세라고 하는데 이 과세 자주권을 확립해 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세금의 경우에는 뭐 중앙 정부가 걷어들이는 중앙세가 있고요. 다음에 지방 정부가 걷어들이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세 자주권이라고 했을 때는 이 지방세의 범위들을 더 넓히거나 혹은 그 기존의 중앙 정부가 걷어들이던 그 세목들을 지방 정부한테 이양시키거나 이런 경우를 뜻하는 거겠죠.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재량권을 좀 더 많이 갖게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신축성 있게 예산들을 운영하고 재정들을 운영할 수 있게 그렇게 해가지고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사업들을 펼쳐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사업들을 펼쳐내기 위해서는 지역 특색에 맞는 새로운 어떤 그 쇠목들을 창출할 수 있는 근거들을 주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아직 과세 법률주의라 그래가지고 지방 정부가 마음대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특수한 목적의 세금을 만들어서 걷어들이지 못하게끔 해놨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좀 더 풀어주자 뭐 이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쫙딱 과세에 대해서는 그 세목들은 반드시 법률로서 국회에서 뭐 법률로서 지정된 것에만 그 거둘 수가 있는 거죠. 임의대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우리 여기 오산시인데 오산시가 오산시청에서 뭐 오산시 발전세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뭐 조례 통과해가지고 했다라고 하는데 그건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좀 풀어주자라고 하는 차원이 바로 이 과세자주권인데요. 그래서 새로운 세원을 자주적으로 그리고 또 자율적으로 개발하고 지방 정부가 이러한 어떤 자주성을 확립할 수 있는 측면에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길을 열어주자라고 하는 게 이런 과세 자주권의 확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 스스로 자율적인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과 행정들을 펼쳐낼 수 있도록 이렇게 그 기반들을 닦아주자라고 하는 뜻이겠죠.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아니죠. 예, 두 번째는 국세의 지방세 전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뭐 중앙 정부가 걷어들이는 국세가 있고, 다음에 또 그러니까 지방 정부가 정확한 의미는 지방 정부가 걷어들이는 것이기는 한데, 이것조차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법률로서 정해져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지방세의 대표적인 경우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뭐 재산세 뭐 이런 게 있다고 그랬는데요.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좀 피부를 안 하다 수도 있는데, 지금 요즘 학생들 뭐 담배들 많이 안 피긴 한데 어쨌든 담배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요즘은 좀 그런 캠페인을 안 하는데, 과거에는 각 지방 정부들이 자기 지방 정부의 재정을 좀 이렇게 늘리기 위한 캠페인 중에 하나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오산이다. 그럼 오산시에서 담배 살 때는 우리 오산에서 사자. 오산 시민들은 담배 사필 때는 반드시 오산에서 사핍시다. 뭐 이런 캠페인도 하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그 이제 담배 같은 경우에는 담배에 들어가 있는 세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는 이제 지방세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담배에 막 이렇게 뭐 담배가 지금 4,000원 정도 하나요? 뭐 담배 한 갑에 4,000원이다 그러면 담배 한 갑에 4,000원에 지방세가 거의 뭐 한 절반 가까이 들어가는 거죠.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 뭐 오산에서 소비되는 담배가 뭐 한 달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1억 원어치가 팔린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적어도 뭐 절반 정도 가까이는 오산시의 재정으로 이렇게 투입되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담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지방세고 어떻게 보면은 그 지방 정부의 재정에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그런 건 안 하는데 예전에는 각 시청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배는 우리 고장에서 사서 핍시다. 뭐 이런 캠페인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 뭐 방금 전에 잘 못 봤는데 뭐라 그러셨죠? 어, 잠시만요. 예, 그래요. 알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 화면을 보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채팅을 써주면은 멀어가지고 잘 안 보여요, 글자가. 그래서 뭐 이렇게 중간에 뭐 저한테 뭐 전달할 내용 있으면은 차라리 그냥 음성으로 좀 해주세요. 네.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가 집행하던 사업비 중 지방으로 이전을 결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원도, 세원도 함께 이전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뭐 그 통행세나 전화세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다라고 돼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고 다음에 지방 분권의 시대가 열리면서 예전에는 중앙 정부만 하던 사업들이나 행정들에 대해서는 이제 권한들을 많이 지방 정부한테 혹은 뭐 지방자치단체한테 그 위임하거나 넘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그 권한만 위임할 뿐이지 돈에 대해서는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 가지고 갈등도 많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갈등도 많이 일어나고요. 아니 도대체 뭐 돈도 함께 주면서 재정도 함께 보태주면서 그 일을 우리 보고 하라고 그럴 것이지 부담은 우리가 고스란히 지고 다음에 돈은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누가 하겠냐.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사무 배분과 관련해 가지고 가장 그 다툼이 일어나고 논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무 배분에 따른 재정을 어떻게 그 지원해 줄 것이냐에 따라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논리는 또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아니 재정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항목의 세목과 재정을 너희한테 줄 수는 없다. 예를 들어 포괄 재정이라 그래 가지고 정부한테 우리가 연간 뭐 100억을 준다고 칩시다. 그럼 100억을 주면은 그거 가지고 네가 알아서 쓰는 거지. 어? 거기에서 그리고 우리가 중앙 정부의 사무를 너희들한테 줄 때 그런 부담을 고려를 하고서는 주는 것 아니냐. 그럼 포괄 재정에 대한 내용까지도 고려해 가지고 주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중앙 정부는 또 얘기를 하지만 지방 정부 입장에서 또 그렇지가 않죠. 아니 그거는 또 우리가 또 우리 나름대로 지역에 맞게끔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또 재정이 소요가 되는 것이지 새로운 내용으로 우리한테 사무를 주면서 우리 보고 재원 확보 마련은 알아서 하라라고 하면은 그거는 하지 말라는 얘기랑 같다. 뭐 이런 논쟁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거는 굉장히 의외로 많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좀 갈등들이 많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앙정부의 사업들, 권한들을 지방정부한테 넘길 때에는 그에 수반되는 재정, 국세의 경우에는 좀 지방으로 전환해 주는 게 맞습니다. 다음 세 번째,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확대해 줘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산시가 특별한 목적의 지역 개발을 통한 투자 기반을 강화하고 뭐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를 조성을 해가지고 그에 따른 뭐 기업들을 유치하고 일정하게 어떤 그 지역 경제와 이런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데 그랬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기업들이 이 오산시에 와가지고 이전해가지고 공장도 짓고 종업원도 채용을 하려면은 무언가 메리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 이제 뭐 세제상 혜택입니다. 그래가지고 세제상 뭐 법인세를 뭐 몇 년간 경감을 해준다라든지 내지는 어떤 그 기반 시설을 보다 더 이제 훌륭하게 도와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니면은 뭐 와가지고 우리 오산시에 있는 청년들을 뭐 100명 이상 뭐 3년간 채용을 할 때 우리가 뭐 일정하게 급여의 뭐 절반 정도는 우리가 대주겠다라든 그런 식의 다양한 방식의 세제 혹은 뭐 이 그 뭐야 그 대출을 해줄 때 뭐 기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돈이 필요해 가지고 금융권으로부터 좀 돈을 빌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자가 있을 텐데 그 이자에 대해서 뭐 오산시에서 일부분은 우리가 대주겠다. 뭐 이런 제도들 해서 금융과 세제상의 혜택들이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 경제 활성화 내지는 어떤 지역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다양한 방식의 그 사업들을 펼칠 때 그 제공돼야 되는 어떤 금융 내지는 세제상의 그런 혜택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역시 또한 돈이 들어가는 내용이죠. 그러면은 그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에 대해서는 또 마찬가지로 중앙에서 일정하게 지원을 해준다라든지 내지는 다른 형태로 해가지고 좀 경감을 시켜준다든지 예외 조항으로 해서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이런 그 금융 및 세제의 지원 확대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마다 기업을 유치하고자 할 때 제일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뭐 현대자동차가 엘라바마에다 뭐 공장을 세웠다. 그리고 엘라바마 주지사가 뭐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현대자동차 저 회장을 만나고 뭐 산업자원부 장관을 만나서 좀 자기네들한테 공장 세우게끔 뭐 도 협조를 요청한다든지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뭐 공장을 세워주면은 뭘 어떻게 해주겠다라든지 이런 이제 조건들을 많이 제시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뭐 대기업을 유치하겠다 혹은 공단을 조성해서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겠다. 뭐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죠. 자, 그럼 재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참, 재정은 지금 아까 과세자주권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보통 우리가 좀 약간, 지방정부 내지는 지방 정치인들이 좀 약간 자조 섞인 이 푸념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지방 제도는 28 지방 제도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주 섞인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은, 바로 이제 세금을,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국세 및 지방세 얘기를 했는데,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한 100%로 놓고 봤을 때 80%는 국세로 가져가는 거고요. 나머지 20%가 지방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20%만 가지고 지방 정부들이 알아서 사업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세에서 중앙정부에서 이쪽으로 돈을 좀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은 지방 정부가 알아서 어떤 뭐 자율적인 행정을 한다든지 내지는 독립적인 산물을 펼친다든지 이러기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자조적인 푸념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28 지방자치제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점차적으로 3대 7이라든가 내지는 뭐 4대 6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개선시켜내야 된다라고 많은 지방 정부 단체장들이나 혹은 지방 정치인들 그리고 심지어 몇몇 국회의원들이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죠. 그런데 중앙정부 특히 기획재정부에서는 절대 이것에 대해서는 넣지 않고 있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기네들이 관리 감독 딱 돈줄을 쥐고 있어야 중앙정부에서 말 그대로 효율적인 그리고 통일적인 행정 사무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국회의원 중에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아직은 우리나라는 그런 자주재정권 과세자주권 뭐 이런 것들이 좀 미확보되어 있다, 좀 아니면 미흡하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아직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좀 더 좀 개선해야 될 여지가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앙과 지방 간의 사무 배분의 효율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 정부의 업무들을 지방 정부한테 많이 이관시키고 넘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분권화이다라고 했는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뭐 사무 배분과 관련된 효율을 어떻게 꾀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좀 기준을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래서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는 기능 배분과 다음에 또 재원 분담 그리고 국가 관여 등의 기준들을 법률로서 만들어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우리나라 행정 사무를 분류를 해서 보니까 대략 지금 한 5천 가지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 이제 구분 전체 5천 가지 정도가 우리나라 이제 이 행정 사무와 관련된 이 분류가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각각의 마다에 또 이제 여러 가지 사무들이 있겠죠. 근데 이 5천 가지가 중앙과 지방 간에 분리되어 있는 게 지금 대략 한 4대 6 내지 3대 7 정도로 여전히 중앙정부의 사무가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뭐 4대 6으로 놓고 보자면 한 2천 가지 정도가 여기 뭐 지방정부 사무고 나머지 3천 가지 정도가 중앙정부의 사무가 되겠죠. 그런 것처럼 아직까지도 사무와 관련해서는 그런 이런 행정 사무와 관련해 가지고는 여전히 지방정부보다는 중앙정부에게 많이 귀속돼 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뭐 돈도 중앙정부가 많이 갖고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지방자치제도와 분권화를 위해서는
이런 사무와 관련해서는 이제 골고루 좀 나눠줄 필요가 있고, 그걸 통해 가지고 중앙정부가 또 다른 어떤 새로운 활력들을 찾아낼 수 있는, 그리고 또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 사무들이 지방정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사무 배분을 할 필요가 있고, 그것은 법률로서 구체화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두 번째.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에 제한한다. 이거는 그 위임 사무에 대해서만 감독을 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적인 지휘 감독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만약 독립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당연하겠죠. 예. 다만 이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한테 위탁한 사무들에 대해서는 감독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명분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명시적으로는 저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중앙정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지고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의 감독들을 다 일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는 일반적인 위임 사무에만 국한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위임 사무 아닌, 그러니까 독립적인 독자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집행이나 설계가 어떤 좀 불합리하거나 혹은 뭐 위법 탈법한 행위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해서는 뭐 감사원이라든가 혹은 기타 뭐 국무총리실의 뭐 기강의 뭐 국무총리실의 뭐 감사실이라든가 해가지고 다양한 감사제도 장치제도를 만들어놔 가지고 그 사실상 뭐 지휘감독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간접적인 방식으로 다 지휘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명목상 이렇게 이제 위임 사무에 대해서만 감독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것뿐이죠. 자, 다음 세 번째. 주민과 지역에 관련된 기능은 배분한다. 즉 주민 편의와 다음에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능은 지자체한테 배분하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여권 같은 경우, 예전에는 여권 한번 발행받으려면 외교부에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여권을 발행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저 일선 그 시청에 가가지고 다 여권 발행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실 뭐 굳이 중앙정부한테 안 가도 되는 그런 주민 편의 업무, 편의 행정 이런 것들이라든가,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제 뭐 기업 유치를 위한 나름대로 시의 노력 이런 것들, 그래서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가 산업 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산업 기반 확충이라든가 이러한 형태의 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에 대해서는 이제 좀 뭐 지자체한테 과감하게, 지방정부에게 과감하게 이관시키자. 단순 여권 발행 업무 같은 경우는 단순 그 행정 업무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 꼭 굳이 그 중앙정부가 외교부에서만 갖고 있을 필요가 뭐 있느냐, 뭐 이런 것이죠. 물론 뭐 그 전선상으로 외교부한테 최종적인 승인은 다 떨어지기는 하지만 어쨌든. 자, 다음 네 번째. 그런 측면에서 기관 위임 사무와 다음에 단체 위임 사무의 전환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관 위임 사무와 단체 위임 사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기관 위임 사무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권 발행과 같은, 내지는 뭐 주민등록 뭐 등본 우리가 띄지 않습니까? 요즘은 뭐 인터넷으로도 다 하지만은 어쨌든 일종의 단순 그 행정 대행할 수 있는 그런 사무들, 그런 것들이 뭐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제가 뭐 여권과 주민등록 등본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은 그 외에도 차량 등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등등 해가지고 그냥 일종의 중앙정부의 사무라 하더라도 이것이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반드시 그 이렇게 승인하거나 내지는 중앙정부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거쳐가지고 이루어져야 되는 사무라 하더라도 이제 그런 행정 대행 같은 경우에는 다 그 지방정부한테 넘기자. 그런 거를 기관 위임 사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단체 위임 사무란 건 뭐냐? 그러면은 단체 위임 사무라는 거는
약간 아까 뭐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뭐 오산시가 자율적으로 해낼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좀 더 광포괄적인 측면에서의 사무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식의 그 제도들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사업들을 펼쳐낼 때 그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오산시가 그럼 난 우리가 그 사업을 한번 해보겠어. 그래서 우리 오산시에는 한신대학교랑 같이 협력해가지고 벤처 산업단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신청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포괄적인 그 사업 신청들을 하고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그 오산시가 자체적으로 다 설계를 하고 예산을 들이고 집행을 하는 그렇게 해서 성과를 내는 이런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중소벤처기업부가 나름대로 그거는 오산시가 할 만하다라고 판단되면은 그와 관련된 그 사무들 일체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경제자유구역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인천에도 지금 송도에 경제자유구역이 있고 경기도에도 저쪽 평택 쪽에 보면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라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의 청년들 취업도 활성화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정하게 자율권을 갖고 한번 이 경제 자유구역 같은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중앙정부에서 심사해가지고 오케이가 되면은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일체 지금 그 지방정부가 알아서 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이제 단체 위임 사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중앙정부의 위임 사무는 가급적이면 이제 그런 자치 사무로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형태의 사무로 좀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에 세 번째, 중앙과 지방 간의 업무 조정과 관련해서 사무 배분과 관련해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방 정부에 대한 중앙 정부의 통제 이것을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 아까 제가 뭐 이임 사무에 대해서만 감독의 권한이 있고 그 일반적으로는 지휘 감독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럼 지방 정부에 대한 중앙 통제가 법률로서 그러면은 어디까지 허용되고 그리고 그 내용들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완화할 필요가 있다. 크게 네 가지로 보자면 첫 번째는 행정 통제의 방향이다. 그래서 중앙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고도의 전문 기술과 경험을 제공할 때에는 중앙 통제가 지방자치 행정을 발전시킬 수 있다. 그래서 통제가 꼭 나쁜 것은 아니죠. 특히나 이 자치행정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것이 부분적으로는 중앙정부의 도움들이 필요하고 옆에서 좀 중앙정부가 또 어떨 때는 약간 좀 그 통일성을 기하는 그러한 방향도 좀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행정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의 가장 큰 목표는 행정의 목표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 영위이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의 그 정주권을 이렇게 향상시켜내고 안정화시켜내는 그런 것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행정 서비스의 궁극적인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 정부의 그런 기능이 강화돼야 되는 건 맞지만 그렇다 그래가지고 중앙 정부의 통제와 영향들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 오히려 또 그런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은 그 보완적인 측면에서 중앙 정부의 통제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다음 두 번째 재정적 원조. 이건 뭐 사실상 방금 전까지 제가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중앙 정부는 지방 정부가 주민들에 대한 그 복리 증진을 위해서 정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할 때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재정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뜻이고 세 번째 협력 및 분협 체계의 확립입니다. 그래서 중앙 정부의 통제는 지방 정부를 예속화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기능의
수평적 분담이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현실은 의외로 좀 지방 정부는 아직도 여전히 중앙 정부의 통제를 많이 받고 다음에 또 국화되어 있는 게 아직은 또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방 공무원과 중앙 공무원 간에 그냥 격차가 다양한 방식으로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많이 좀 예전에 비해서는 줄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이 국가 기능에 지방 정부와 지방 정부의 좀 분담이 상하의 개념이 아니라 좀 이렇게 수평적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네 번째입니다. 광역 행정 방식의 활용입니다. 사실 우리는 중앙 정부가 있고요. 다음에 또 그 중간에 광역 지방자치단체라고 하죠. 다음에 기초자치단체 뭐 이렇게 쓰는데 아무튼 중앙정부가 있고 다음에 광역정부가 있고 다음에 기초정부가 있다 이렇게 할 때 뭐 광역정부는 이게 이제 경기도 뭐 서울시 이런 걸 뜻하는 겁니다. 다음에 기초정부는 오산시 뭐 수원시 이런 걸 뜻하는 거죠. 우리는 대한민국에서는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어쨌든 이 중앙정부와 기초지자체 사이에 존재하는 게 바로 이 광역자치단체인데요. 이 광역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뭐냐? 중간 다리 역할이기는 한데 무엇들이냐? 이게 애매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가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그나마 좀 덜한데, 그래서 이 중앙정부, 그러니까 광역지방자치단체도 지방정부죠. 예. 그래서 우리가 4년에 한 번씩 뭐 도지사를 뽑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사무와 역할, 다음에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사무와 역할, 이런 것들이 중앙정부와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조율을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좀 어렵거나 애매하거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그런 행정적 능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좀 찾아내 가야 된다라고 해서 광역 행정 방식 중에 이제 광역자치단체한테 위임된 사무들이 있습니다. 아까 뭐 단체 위임 사무 얘기를 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혹시 들어봤을 거예요. 특사경이라고. 그래가지고 특사경은 뭐냐면 뭐 해준 말이냐면은 특별사무경찰입니다. 특별사무경찰이라는 제도인 건데 여러분들 불량식품 적발하는 그 다음에 뭐 쇠고기 혹은 뭐 농수산물 그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는지 단속하는 것들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사법경찰이죠. 예, 특별사무경찰이 아니라 특별사법경찰. 그래가지고 사실 그거는 정확하게는 그 경찰청에서 이렇게 사법권이 경찰청 검찰권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단속하고 그 뭐 심지어는 구속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건데 행정인력상 그것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은 사실 범죄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뭐 형사적 측면이 아니라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특별하게 이 자치단체에서 단속할 만한 이 사안다라고 판단되는 사움 그거와 관련해서 사법 영역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이제 광역자치단체한테 그런 사무를 위임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저 불량식품 단속이라든가 뭐 원산지 표시 혹은 뭐 이제 뭐 환경오염 이런 것들을 그 경기도의 그런 특별사법경찰 제도라는 걸 둬가지고 거기에 단속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암행 단속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가 있는데 이런 것처럼 일정하게 그 광역 정부가 그 기초 정부에서 하기에는 어려운 그 기초지자체 단체가 하기에는 어려운 측면들은 광역
자치단체에서 하고 다음에 또 기초지자체에서 하겠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걸 무조건 중앙정부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경기도하고 또 이렇게 거쳐야 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일정한 그 사무 배분과 행정 조화, 그다음에 조율, 다음 나아가서 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이 협력 관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뤄낼 것이냐 이런 부분입니다. 됐네요. 예, 그래요. 오늘까지 해서 이렇게 지방 정부의 분권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좀 봤고요. 다음 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과 다음에 또 지방의회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한번 짤막하게 유튜브를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 전략적인 확대 렌즈가 한국에서 불법이 되어야 하나요? 이 제품은 합리적인 가격에 한 5분 정도. 네. 위기란 무엇인가? 20세기 혁명가이자 사상가인 안토니오 그람시는 옛것은 죽어가는데 새로운 것이 아직 탄생하지 않은 상태를 위기로 정의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변화를 열망하는 국민들이 있지만 그 열망을 담아낼 새 것이 없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어떻게 지역을 살릴 것인가 하는 문제는 곧 어떻게 대한민국을 살릴 것인가와 같은 질문입니다. 정답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더 나은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찾아왔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 독립선언 오늘 진행을 맡은 박혜진입니다. 16개 지역 MBC가 공동으로 기획한 토론회 프로그램 지역 독립선언. 오늘 토론회를 포함해서 총 4번의 토론회와 다큐멘터리를 포함해서 총 5번에 걸쳐서 지방자치와 분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토론인데요. 오늘은 진정한 지방자치와 분권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그 첫걸음을 국가균형발전과 지방화의 상징 도시인 바로 이곳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시작하게 된 것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함께 이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생각을 또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패널 여러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정순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자 순천대학교 교수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방자치 관련 시민운동을 활발히 펼쳐오신 이기우 인하대학교 교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헌법을 통한 민주화와 지방자치에 대해서 강연 활동과 저서를 쓰고 계신 이국은 한동대학교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국 사회를 날카로운 시각으로 해석하고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작가이자 사회학자이십니다. 오찬호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는 참 오래전부터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2017년도 합계 출산율이 1.05명이라고 하죠. 이게 뭐 역대 최저라고 합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4%를 넘어서 이미 우리나라도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이 초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서 소멸 위험 지역에 속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소멸 위험에 처했다. 이 말 자체가 굉장히 두렵게 다가오는데 우리나라 지자체가 총 226곳인데 그 가운데 3분의 1 이상입니다. 85곳이 소멸 위험 지역이다.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이 상태를 이대로 방치를 한다면 이건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굉장히 악화시켜서 더 큰 위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중장기 복합적인 정책 대안이 아주 절실한 그런 시점인 것 같은데요. 사라지는 지방 다시 살릴 길은 없을까?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토론하겠습니다. 자, 먼저 왜 이렇게까지 지역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 그리고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20년이 흘렀다고 하는데 왜 그동안 지방자치가 뿌리내리지 못했는가? 그 이유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답변은 아무래도 지방자치 위기를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계실 분 같습니다. 우리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방의 위기 지금 뭐 어느 정도 상황에 와 있다 이렇게 진단하고 계신가요? 이미 사회에서는 지방 소멸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고 그 회자된 사회 문제가 이미 정책 의제로 포착이 돼서 정부에서 다각도로 지방 소멸에 대한 대응책을 짜고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 사회에 지방 소멸의 위기가 와 있다는 것을 대변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시골에 고향을 두고 있는데 시골에 가면 마을 회관에 모이신 어르신들이 70대 후반이 청년 회장 역할을 하는 그런 게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 중반에 거의 한 3, 4% 됐던 수도권 인구 집중이 지금은 50%를 넘는 그런 상당히 심각한 특정 지역의 인구가 집중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앙 집권화된 근본적인 구조에서 그 문제를 보셨는데 다른 분들 어떠실까요? 네, 제 생각에는 저출산 여기서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 젊은이들이 지역을 떠나고 결혼하지 않고 아이들도 낳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이 국가의 실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지방에 사는 젊은이들의 경우에는 빨리 이 지방을 벗어나서 서울 수도권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열패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표현이 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2등 국민이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젊은이들이 서울 수도권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 대도시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1인 가구가 한 40%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이미 굉장히 많아지고 그 1인 가구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방송이나 어떤 미디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대도시에서도 역시 행복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지금 지역도 행복하지 않고 대도시도 행복하지 않은 이런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지방의 소멸은 국가의 실패를 좀 대변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합니다. 네. 지방이 소멸하면 서울을 비롯해서 대도시도 소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구 공급이 안 되고 자꾸 노령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지방의 소멸은 국가의 소멸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것은 결국 인구 문제인데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 출산율이 지금
0%대로 떨어졌다는 것은 정말 대통령께서 국가 비상사태, 국가 소멸이라는, 지방 소멸을 넘어 국가 소멸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심각한 이런 문제의식을 느낀다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해야 될 그런 지경에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이겁니다. 각 지방에서 뭐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고 일자리를 만들고 교육을 하려 했더니 전부 다 중앙에서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시킨 대로 하라는 겁니다. 근데 시킨 대로 했더니 소득은 낮아지고 지방에 대한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정도다 이렇게 보셨고 지방 분권과 행복 수치가 연계되어 있다 이 말씀을 좀 흥미롭게 들립니다.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게 얼마나 지금 심각한 수준인지를 우리가 좀 공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서울과 강원의 어떤 이제 모성 사망률, 여성이 출산을 하다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확률이 강원도가 서울에 비해서 5배 가까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뭐 출산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라는 거죠. 무슨 예를 서울 같으면 좀 큰 병원 가면 되는데 강원도에서는 큰 병원 가다가 다 이제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식의 어떤 비극적인 상황이 계속 누적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어떤 지방의 힘을 길러서 뭔가 변화를 모색하자라고 이론적으로는 말할 수 있지만 실제 그 공간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열패감, 굉장한 자존감의 저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서울도 지자체이고 지방의 개념이지만 이미 우리나라에서 로컬이라는 것은 서울스럽지 못한, 서울에 들어가지 못한, 굉장히 뭔가 결핍된 이런 어떤 존재로서 스스로 인식하기 때문에 내 지역을 뭔가 개선하겠다라는 의지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 있는데 뭐 강원도 가면 무슨 뭐 감자가 맛있습니다, 공기가 좋습니다, 그런 광고들은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될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이 얼마나 이제 지금 청소년들 사이에까지 퍼져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보통 이제 지방에 강연을 가보면 이 지방 친구들이 이제 그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서울의 중고등학생들은 내가 이제 뭐 돈을 많이 못 벌어서 차별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내 외모 때문에 차별받을 것 같아요, 그런 어떤 하소연들을 많이 하는데, 이 지방에 가보면 내 고장, 내 고향, 내가 사는 지역, 내가 어떤 지역 출신이라는 이름 때문에 어딘가에서 차별받을 것 같다라는 응답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올해 새로운 지방자치와 지역 분권에 대한 새로운 원년이 될 수 있을까요? 뭐 기대를 좀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이거 다시 후퇴하는 거 아니야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요즘 보이고 계신 분도 계신데, 지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살펴보면 지방 분권에 대한 부분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왜 지방 분권, 이 토론과 논의를 지금 해야 하는 것인가? 왜 지금인가? 이 토론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왜 지금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도 많이 늦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총 한 1시간 거의 한 30분짜리 그 유튜브 동영상인데요. 이렇게 처음에 이제 좀 시작하는 부분만 여러분들과 같이 보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좀 더 집에서 좀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매주 월요일 날 그 강의 동영상과 이 강의 교환을 학습 자료방에 올려놓으니까, 요 학습 자료방에 올려놓으면 거기 이 유튜브 링크 주소가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거기에 클릭해가지고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종종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그 해당 그 수업의 내용과 맞는 동영상들을 이런 식으로 좀 틀어드리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집이나 혹은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시청을 하고 나중에 제가 또 뭐 과제물식으로 이렇게 제출을 얘기를 하면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아까 출석 안 했다는 친구 누구죠? 늦게 왔다고 한 친구 누구죠? 대답을 해주세요. 이제 채팅하지 마시고. 없나요? 아까 어떤 분이 늦게 출석했다고 저한테 여기 채팅방에 올렸었는데 마이크가 안 됩니다. 전유재 학생, 그래요. 또
교수님, 네, 저 이윤혁인데 혹시 출석 체크 됐나요? 네, 됐네요, 아까.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신원재 학생 출석했어요? 송진혁 학생은요? 이슬라모바 파르빈 학생? 안소희 학생? 예, 출결 저장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하느라 수고하셨고요. 잠시만요. 오늘 수업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